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하고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투자 스테이션을 고민하는 부동산 S라인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서울 지역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이 초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난해 1,896만 원보다 426만 원 올랐다고 하네요. 2,323만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자, 같은 기간에 조금 더 큰 사이즈죠. 60제곱미터 초과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은 2,046만 원, 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2,535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최고 청약 경쟁률이 주로 소형 평수에서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시장의 분위기 잘 파악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저희 S라인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화, 문자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방송 중에 얘기 나누는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서울전화 3424-0725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S라인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S라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구대풀 공경매그룹 안성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과 오늘 얘기를 나눌 건데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좀 알아보고 갈까요? 오늘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명도 부분에서 합리적인 명도 방법에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경매 시장에서는 잔금을 납부하고도 점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합리적으로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여러분께 많은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전화 참여 가능하거든요. 서울전화 3424-0725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강의 지금부터 전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성선 대표님의 강의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은 일반 시장과 경매 시장으로 나눠서 나눠 가지고 명도 부분에서 한번 합리적인 명도법에서 합리적 명도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명도 그러면 가장 이 시장에서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게 경매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뭘까요? 명도가 어려워서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잔금을 납부를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잔금을 납부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점유권 자체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유권이죠. 이 점유권 회복인데 점유권 회복 때문에 경매 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 시장을 가지고 오늘을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매매 시장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죠. 명도 소송. 이게 바로 일반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 시장. 자, 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나 계약자들이 어때요? 그 점유권을 소유권자한테 넘겨주지 않고 계속 점유를 했을 경우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력 구제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강제로 어때요?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명도 소송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회복해야 되는 시장이 바로 명도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매 시장과 명도 일반 시장의 차이점이 있겠죠. 물론
또 여기에 경매와 공매가 차이점이 있는데 공매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시장하고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분이 점유권 회복 방법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반드시 명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점유권 회복 방법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 시장에는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명령 제도. 자, 이 인도 명령 제도는 점유권 회복을 위해서 자, 내가 그 부동산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낙찰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점유권은 그대로 있는 게죠.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점유권 회복을 못하면 그 부동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도 명령 제도를 가지고 법원에서 강제로 이 부분에 판결문이죠. 명도 소송에서 판결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자, 그 부동산 물건을 점유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인도 명령 신청과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인도 명령 제도다. 그러면은 잔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자, 이 경매 시장에서 6개월이 있는데 6개월이 넘어가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 될까?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경매 시장에서는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냐. 이제 아까 말한 명도 부분인데 명도에서 합리적 명도. 이게 뭐가 있을까요? 합리적 명도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법과 또 하나는 합의를 잘 절충해라. 이게 바로 경매 시장이나 이 모든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때요? 가장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명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과 합의는 무엇일까요? 법과 합의. 자, 이거는 법은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합의는 실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과 이 합의를 이끌어지는 방법이 약간 다르게 되겠죠. 자, 법에서는 어때요? 기간이 확정이 됩니다. 기간 확정. 자, 합의는 기간이 확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경매 시장에서 실질적 명도를 잘해서 부동산 투자를 경매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합의라는 걸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실전이 그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법에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명도 부분에 대해서 점유권자를 알아야 됩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자는 어떤 부동산 물건이 있겠죠. 이 물건 중에는 등기부상의 점유권자와 임대차상의 점유권자 그리고 현황상의 점유권자가 있습니다. 이 점유권자 부분에서 우리는 이 물건의 등기부상의 점유권자, 임대차상의 점유권자, 현황상의 점유권자가 지금 누가 이 부동산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경매 시장이다. 그러면 이 경매 시장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있겠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잔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잔금 납부를 하면은 명도를 해야 되는데 자, 잔금 납부하기 전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죠. 그 부동산 물건을 입찰할 때 자, 내가
입찰해서 낙찰받은 이 물건에 실질적으로 점유권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점유권자. 자, 등기부상의 점유권자는 누구일까요? 채무자 겸 소유권자가 바로 등기부상의 점유권자가 될 것입니다. 자, 임대차상의 점유권자는 누구일까요?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 자, 현황상의 점유권자는 유치권자가 바로 현황상의 점유권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상 점유권자의 명도하는 방법론과 임대차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명도 방법, 또 현황상의 점유권자인 유치권자의 명도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이 있겠죠. 기본. 그 기본은 이제 바로 아까 말한 겁니다. 확정된 법으로서 내가 잔금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라고 합니다. 법으로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인도명령 신청하면 채무자 겸 소유주가 점유했을 때는 인도명령 신청했을 때 기간이 약 7일 걸립니다. 잔금 납부하고 7일 이내에 법원에선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문이 나오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결정문을 법원에서 어때요? 낙찰자와 또 거기에 점유권자에게 송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물건에 채무자 겸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점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점유를 한다라는 가정에서 한번 해보죠. 가장 이제 법원에서는 점유권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해주죠. 낙찰자한테도 송달을 해줍니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이 부여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왜? 도달이 되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 물건의 점유권자인 채무자 겸 소유주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인도명령 결정문을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송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에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를. 그러면 그 인도명령 결정문 자체가 점유권자한테 도달을 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달해서 이 물건이 합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유권 회복을 위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때요? 법적인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달되지 않는 그 점유권자한테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민사집행과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뭐가 필요하냐? 인도명령 결정문. 물론 결정문 나와 있겠죠. 낙찰자한테 도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송달 확인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송달 확인서는 어디에서 부여를 해주냐? 경매계에서 부여를 해줍니다. 발급을 해주는데 그럼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신청서, 인도명령 결정문, 그리고 또 뭐예요? 송달 확인서. 그런데 송달 확인서가 도달이 돼야지 송달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도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시장에서 잔금 납부 기간 한 달, 송달이 또 한 달, 송달 이후 만약에 강제 집행까지 간다라고 하면 또 한 달.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기간 확정을 대략 3개월로 보자라는 거죠. 3개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자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하면 경락 잔금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했다고 해보죠. 3개월이면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제 3개월 동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강제 집행 비용. 이것과 함께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 우리가 3개월 동안에서 지금 대출 이자를 고려하고 강제 집행까지 신청했다라고 하면 한 국민주택이야 25.7평 이하 전용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약 130만 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만 해도 130만 원 돈 들어가는데 이제 어때? 이자까지 하고 다 하면은 약 300이 들어간다는 거죠. 3개월 동안. 그러면 이거 300만 원이라는 기간 동안을 가지고 채무자 겸 소유주한테 실질적으로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소리. 실전에서는 합의.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300만 원이 지금 점유권자한테 다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절충이겠죠. 절충.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동산 물건의 채무자금, 등기부상인 점유권자인 채무자 겸 소유주가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3개월
30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론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이 디테일한 부분이 또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여러분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러분과 합리적 명도 방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즐겁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가 어떤 통계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 지인의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여성분 100명을 중심으로 제가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남편이죠. 남편분께서 경매를 당했습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실패를 해서 경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아직 빚이 있어서 빚이 3억 정도가 더 있다. 이걸 가정해서 제가 통계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100명 상대로 주부님들께 통계조사를 했는데 자, 그래도 내 남편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한테 한 질문을 먼저 드려봤어요. 자, 그래도 사실 겁니까? 라고 여성분들한테 하니까 답변을 안 해요. 자, 남성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분들한테. 자, 그럼 내 와이프가 함께 살겠다, 살 것 같다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90%가 손을 듭니다. 네. 90%. 재밌죠? 네, 이렇게 남자들은 어때요? 자기 어때요? 실질적인 마음만. 이성이지. 이성이 없어. 감성이라는 거죠. 감성으로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100명 중에 여성분한테 물어봤어. 그래도 내 남편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손을 든 사람은 딱 5명. 5%입니다. 5%.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의 채무자금 소유주가 그 부동산 물건 낙찰자 입장에서 보죠. 경매까지 나간 물건에서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권으로 파악이 됐을 때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고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채무자금 소유주가 그 부동산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 확률은 계속 주거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가정이 파괴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서 절충을 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안정이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즐거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통계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 남편이 비록 경매까지 당하고 내 주거 부동산이 경매로 나갔지만은 이사를 해서 월세 보증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어떠한 자금 마련을 해놓고 이사 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놨다. 그랬을 경우 내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 그래도 이 상황이라면 어떠십니까? 라고 아까 100명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5명 손들었죠. 방금 그 질문은 실질적으로 몇 프로 손들었냐? 35%가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35%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 입시로 비교해서 한번 간주해보죠. 5% 안에 대학 입시에서 5% 안에 수능에서 5% 안에 들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35% 안에 드는 건 해볼 만한 도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마지막 시장을 제대로 공부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 가정 무너지더라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할 때요.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매 시장에 있는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공부를 좀 해주시라고 당부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일반 매매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미래가 영원하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잘못되면 결국은 채무자 입장에서 이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금 등기부상 점유권자,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상의 점유권자입니다. 임대차상의 점유권. 자, 임대차상의 점유자는 실질적으로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먼저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두 번째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나눠집니다. 자, 결국은 경매시장에서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지는데 선순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입니다. 인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금액을 인수해 주느냐, 권리를 인수해 주느냐라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금액은 뭐냐? 여기는 배당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죠. 배당 요구하고 권리 신고를 한 경우, 권리 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또 여기는 인수 권리라는 건 배당 요구도 안 하고 권리 신고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인수한다. 누구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인데 권리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여기는 어때요? 나는 더 이상 선순위 임차 입장에서 나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나는 뭐 하겠다? 이제 나가겠다.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는 의사표시다. 배당 요구는. 또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권리다라고 하면은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이런 경우는 뭐냐? 나는 지금 남아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보증금, 기간, 범위. 이 기간 동안은 나는 거주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순위는 자기에 있는 보증금을 다 보호되기 때문에 명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겠죠. 명도. 자, 후순위가 문제겠죠. 후순위 부분은 여기서는 다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소멸되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와 배당 요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최우선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배당. 여기는 어때요? 소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채무자 겸 소유주와 똑같은 부분으로 법적 처리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담보권 설정 당시 소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 배당을 받죠. 한마디로 그 경매 나가는 물건에 근저당권이 있다. 제가 그랬죠. 2학번에. 자, 경매나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건 가장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등기는 무엇이다? 근저당 등기다. 왜? 매매든 경매든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 시장에 나오느냐? 돈이 필요해서다.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먼저 지인한테 이렇게 빌린 것이 아니라 매매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로 간다? 은행으로 간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물건의 선순위로 나오는 95% 물건들이 다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근저당보다 실질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임차권이 자, 근저당권은 어때요?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임차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이하 담보권 설정 당시 소액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최우선으로 해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배당 금액은 달라지겠죠. 이 배당을 받아가는데 이 배당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일이 있겠죠. 배당 기일날 낙찰자의 뭐가 필요하더라?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점유권 자체를 낙찰자한테 이렇게 어때요? 넘겨주었다. 라는 명도 확인서 플러스 낙찰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부분을 쉽게 명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배당. 세 번째는 유치권자입니다. 현황상 점유권자는 유치권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냐?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어때요? 물건으로서 인수되는 권리인데 자, 유치권자의 모든 게 인수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존재 사유가 있다면 그 부존재 사유를 가지고 유치권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같은 경우는 현황상 점유권자는 유치권자는 부존재 사유를 많이 내가 어때요? 현장을 중심으로 가서 찾아내서 그 찾아낸 근거를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문을 받아서 법에 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점유권 회복에 대해서 합리적인 점유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 점유권자들은 아까 제가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을 알아야 되고 이 법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으로 절충을 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경매 시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그거겠죠. 자,
만약에 강제 집행까지 가고 그 강제 집행 이후에 유체동산이 있습니다. 그 유체동산까지도 또 어때요? 누가 낙찰 안 받으면 경매 신청 채권자의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유체동산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첫 시도하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 첫 시도자가 유체동산 경매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어때요? 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왜?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어때요? 합리적으로 절충 방법을 통해서 이 시장에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세미나가 마련돼 있어서 그거 좀 안내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선 대표와 함께하는 세미나 정보 화면 보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NPL과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안성선 대표, 김명희 교수 두 분이 만들어드리는 자리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서초동에 마련이 돼 있고요. 서울 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셔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선착순으로 여러분 모시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세미나에 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3424-0725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S라인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